안녕하세요. UL 비뇨기과 전문의 원장 길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내려가는 요도를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50대부터 증상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요새는 30, 40대부터 증상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잘 알려진 또는 잘못 알려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X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인성 질환은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일반적인 경과는 40살부터 전립선이 조금 커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50 정도가 됐을 때 비대증이 처음 자각 증상을 느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갑 정도가 됐을 때 보통 50% 정도의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될 만큼 증상이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의 연령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은 가족력이 매우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립선 비대증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맹신하고 지내시다가는 비대증뿐만이 아니고 전립선의 암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요. 증상이 젊은 나이부터 시작이 된다거나 또는 전립선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실 때는 40세 이전에도 충분히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아닙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전립선 암의 초기 증상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해서 오신 분들 중에 전립선 암인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고 대부분은 사실 이제 비대증인데요. 이 비대증이 증상이 비슷하다는 거지 비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이 더 잘생기거나 암이 더 진행된 상태를 사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초음파랑 PSA라는 암 검사를 같이 하시게 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초음파를 통해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PSA라는 수치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의심이 돼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이 암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얘기고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가 전립선 비대증에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의 염증은 발기부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향이 좀 높고요. 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전립선을 치료를 했을 때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성기능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립선을 더더욱 잘 치료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실 거는 성생활이 전립선 암이나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거는 아니지만 성생활을 하고 나서 직후에는 암과 관련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립선 검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한 3, 4일 정도간은 성생활을 좀 피하시는 게 그 정도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1차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맞긴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앞서 얘기했듯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전립선이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실 때는 압박한 요도를 넓혀주는 그런 약물적인 치료가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전립선은 나이가 드시면서 노인성으로 진행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이 되면 압박하는 게 점점 강해지고요. 방광이 예민해지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약물 치료로서 그 부분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없으십니다. 보통 이제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약으로서 충분히 치료가 없을 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주관적인 증상으로서 본인이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반복된 요로 감염이나 방광의 결석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적극적인 수술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증으로 약에 잘 반응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거나 특정한 상황에 노출이 되시는 분들은 약 이외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보통 전립선의 크기를 저희가 비유를 할 때 한 탁구공 정도 크기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전립선이 한 40살 정도까지는 이제 그 정도 크기를 유지를 하다가 환갑 정도가 됐을 때 한 30g 정도 되신다라고 보고요. 40, 50g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고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귤 정도 사이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립선 모양을 설명을 드릴 때 도너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크기라고 하는 거는 둘레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큰 전립선이라 하더라도 가운데 길이 뻥 뚫려 있으시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전립선이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좁게 뚫려 있는 경우는 약으로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그 가운데 구멍이 얼마나 뚫려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조금 애매한 경우일 때는 직접 내시경 같은 거를 봐서 길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를 보고 크기랑 별개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많이 잘못됐습니다. 최근에 전립선 미대증 수술은 거의 발기부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전립선 암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십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는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통째로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을 수술하시게 되면 발기부전이 100% 생기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1, 2년에 걸쳐서 이제 회복이 돼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발기가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온다. 하지만 당연히 기능은 나빠지겠죠. 사실 비대증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생긴 전립선에 대한 수술은 발기부전도 안 생길 뿐더러요, 비대증 수술을 했을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은 사실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최근에 워트젠 로봇 수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부작용을 드라마틱하게 다시 극복한 수술들도 있거든요. 성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수술을 꺼려지거나 그러신 경우가 있으시면은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의하시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X입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이 좀 비교적 생소한 수술인데요. 일반적인 수술 같은 경우는 의사가 전립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조직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터젯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을 내리면 특정한 장비가 사람이 힘으로 거치지 않고서 로봇이 전립선을 제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앞서 워터젯 로봇 수술의 장점이 역행성 사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건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초음파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될 부분과 건들지 않아야 될 부분을 명확히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컴퓨터에 매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는 제거해, 또 여기는 남겨놔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나서 스타트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로봇이 저희 명령에 따라서 쭉 잘라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따라서 워터젯 로봇 수술은 로봇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의사가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고 일정한 수술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의사를 도와주는 장비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수분 섭취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우리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하루 동안에 만들어지는 노폐물의 양이 일정합니다. 일정한 노폐물이 물에 희석이 돼서 내 몸 밖으로 버리게 되는 건데요. 물을 적게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진한 소변이 나오게 되고, 그 진한 소변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증 같은 거 좀 더 유발할 수 있고, 방광 자극 증상을 또 유발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수분량을 줄이면서 전립선을 이런 불편한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되 방광을 좀 늘리는 약을 좀 쓰거나 늘리는 노력을 통해서 그 빈뇨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주간에 빈뇨도 불편하지만 야간 빈뇨도 불편해 하시는데요. 자기 직전에 물을 적게 드시면은 밤에 좀 덜 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빈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하루 종일 드시는 수분의 섭취량은 줄이지 않되 자기 전에 수분 섭취 제한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는 하루 종일 일정 이상량의 수분 섭취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토마토에는 붉은색 성분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좀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전립선 비대증과 암을 어느 정도는 좀 예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냥 생토마토를 먹었을 때보다는 약하게 삶았을 때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거나 전립선에 대한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약하게 삶아서 좀 먹는 레시피를 이용하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립선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쁜 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좀 고지방식이 기름진 음식들은 매우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량이 고지방식기는 자제하시고 라이코펜이 많이 들은 토마토라든가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모를 들겠습니다. 전립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성인병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자전거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실외에서 타는 자전거들 대부분 많은 사이클들은 회음부들을 압박하는 상태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음부 바로 위에 전립선이 있게 되는데요. 전립선이 자전거를 타는 와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혈액순환 같은 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전립선의 기능에 좀 나쁜 영향을 좀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자전거를 타기를 원하시는 부분일 때는 권장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 사이클을 타시는 경우일 때는 약간 이렇게 뒤로 누워서 타는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타시기를 저희가 좀 권장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밖에서 타는 이제 자전거를 타실 때 안장에 전립선이 압박이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피하게 약간 좀 허벅지에 좀 힘 좀 주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서서 타시고 전립선 압박을 피해서 타시면은 나쁜 영향을 좀 피하면서 나머지 그런 내 몸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고 좋은 아마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은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딱 마음에 드시는 치료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딱 그 하나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물론 다 좋은 치료 방법들인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들이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보면 본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 고집하시는 분들도 참 있으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신다고 하면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무엇일지를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전립선 비대증 궁금증 Q&A 편 UL 비뇨기과 원장 길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